개의 밤. 개들이 너무 짖지 않는다. 김은 잠든 아내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한 번 그 생각에 사로잡히자 잠이 오지 않았다. 깊은 밤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조용했다. 진입로 위쪽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으나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쥐도, 새도, 심지어는 개도, 차도 다 잠든 시간이라는 의미였다. 김은 잠옷으로 입는 반팔 티셔츠 위에 후드티를 겹쳐 입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단지 내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김은 제 집을 멀찍이 서서 바라본 후 천천히 도로를 걸었다. 분수에 맞지 않은 액수의 집을 짓는 일로 김은 오랫동안 장인의 비위를 맞춰왔다. 가끔 참을 수 없는 때가 있었는데 완공된 집을 보자 다 괜찮아졌다. 타운하우스는 분양 당시 디자인 주택이라는 점이 인기를 끌었다.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나 기성품 같은 주택에 질린 사람이 많았는지 주변 시세보다 비쌌음에도 청약률이 높았다. 김이 이제껏 살아본 적 없는 크기의 집이었다. 이렇게 완벽하게 새 것이고 덩치가 큰 물건이 제 소유라는 것에 가슴이 벅찼다. 삼형제 중 막내인 김은 뭐든 형들의 물건을 썼다. 당연히 헌 것이거나 유행에 뒤처진 것이었다. 형의 이름이 사방에 쓰인 사전이나 형의 취향으로 음악이 채워진 mp3, 심지어는 형이 다니는 대학교 로고가 박힌 후드 티셔츠까지. 김이 쓰는 물건이 자랑거리가 된 적은 없었다. 아내와 장모는 달랐다. 자랑할 만한 물건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 말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 집도 그랬다. 김이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장모와 함께 집을 보러 갔고 주택 경영이나 건축 자재, 시세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은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 그게 중요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장모의 방문객이 뚝 끊겼다. 장모는 천암일로 정신이 없었다. 김은 고요해진 생활에 안도하면서도 누구도 제 것을 알아봐주지 않는 데서 묘한 서운함을 느꼈다. 드나들 때면 아무도 봐주지 않는 제 집을 구석구석 살폈다. 그럴 때마다 미장공이나 타일공, 목공의 실수를 알아차렸다. 시세를 올려야만 인부들의 무성의와 무능을 참을 수 있었다. 김은 조용한 새벽거리를 2번 왕복했다. 며칠 전 13호 노부부가 들것에 실려 나온 후 구급차를 타고 이 길을 빠져나갔다고 했다. 관리인에게 들었다. 아내에게는 말해주지 못했다. 관심을 가질 이야기였지만 아내 역시 천암일로 정신없이 바빴다. 아내는 잠도 잘 못 잤고 식사도 자주 걸렀다. 낮에는 변호사와 함께 처남을 만나러 가거나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다. 사람들을 만날 때면 사정을 설명하고 처남을 변호하는 말을 했다.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오는 장모를 달래거나 같이 울었다.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의연하게 대꾸하려다가 뉴스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화를 냈다. 13호에 경찰이 도착한 후 단지 내에 있던 주민 몇이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와봤고 얼마 후 구급대원이 들것 2개를 폭에서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보았다. 정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구급차가 떠난 후 주민 중 하나가 모포 밖으로 빠져나온 노 부인의 팔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관리인이 얼마 전부터 차림새가 좋지 않은 아들이 드나들었다는 말을 보태면서 형편이 어려워진 아들이 벌인 짓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관리인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는 틈만 나면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뇨? 김의 대꾸에 관리인이 화를 내듯 되물었다. 부모님 집에는 보통 편한 차림으로 다니잖아요. 제가 그것도 구별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건 금세 티가 나요. 저는 티가 안 납니까? 납니까? 네? 그게 무슨 소립니까? 관리인이 김을 탐탁지 않게 쳐다보았다. 얘기한 걸 후회하는 눈치여서 김은 슬며시 자리를 피했다. 김도 노부부를 본 적이 있다. 그들은 늘 함께 단지 내 공원을 산책했다. 아내는 그들과 지나칠 때면 공손하고 다정한 태도로 허리를 구부려 인사했고 작은 목소리로 그들이 몇 해 전 국립대 교수로 퇴임했다고 알려주었다. 마치 그게 상냥하게 구는 이유라도 된다는 듯이. 단지에 있는 주택 중 마당에 계집을 내놓은 곳은 내 집이었다. 김은 소리를 내려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었다. 개가 있는 집을 지나칠 때면 일부러 큼큼하는 소리를 냈다. 개들은 짖지 않았다. 마당이 아니라 집 안에서 자고 있다면 듣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찻소리가 들리고 덩치 큰 차량이 지나가면 덜컹거리는 소리도 나고 바람이 목재 대문을 흔들며 넘나드는데 개들은 왜 짖지 않을까? 김은 해안가 별장처럼 흰색 벽에 푸른색 지붕을 얹은 18호 집 앞에 멈춰 섰다. 마당에 개집이 있었다. 거기에 덩치 큰 보도컬리가 누워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주인은 자주 마당에서 개와 놀았고 누군가 지나가면 보여주려는 듯 개에게 고무공을 던졌다. 개는 훈련받은 대로 재빨리 공을 향해 내달렸다. 아내는 개가 참 야무지다는 칭찬을 울타리 너머로 인사삼아 건넸고 김에게도 아는 체 하라는 듯 눈짓을 했지만 김은 무뚝뚝한 표정을 풀지 않았다. 바닥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돌멩이를 주워 18호 집 마당을 향해 던졌다. 계집을 마치지는 않았다. 단지 내 전 주택에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다. 경보음이 울리면 곤란했다. 관리인은 많은 사람을 알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기 좋아했다. 돌멩이가 포물선을 그리며 짧게 활공했다. 잘 자란 잔디가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를 감추었다. 예민한 짐승이라면 알아차릴 만한 소리가 났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김은 이번에는 목재 대문을 흔들었다. 경첩이 느슨해서 삐걱대는 소리가 제법 크게 났다. 누군가 나와보거나 경보음이 울리거나 개가 짖는다면 달아날 생각이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김은 다시 슬리퍼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고 소파에 앉은 채로 개가 왜 짖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 흔들어 깨우는 아내에게 김은 간밤에 무슨 소리 못 들었느냐고 물었다. 아내가 무슨 소리? 하고 묻듯 푸석한 얼굴을 살짝 치켜들었다. 개소리. 아내가 대꾸 없이 식탁으로 가더니 바짝 마른 토스트를 베어 물었다. 김이 쳐다보자 이리 와서 잠자코 먹기나 하라는 듯 고갯짓을 했다. 아내는 매사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 손짓을 해서 오라고 하거나 턱을 들었다 내리는 것으로 반문하거나 눈을 부릅뜨는 것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틀린 걸 지적하려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툭 밀었다. 김은 그게 몹시 싫었고 여러 차례 화를 냈지만 그때마다 어린 시절부터의 습관이라서 고치기 힘들다는 해명을 들어야 했다.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 김은 매번 장인을 떠올렸다. 언제나 함께 생각해야 덩달아 이해되는 것이 생겼는데 아내의 가족이 그랬다. 장인은 스스로를 가리켜 아주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20살이 되기 전 공구 제작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고 15년 후에는 독립해서 직접 사업체를 꾸렸다. 장사가 잘 됐지만 공장 규모를 늘리지는 않고 버는 족족 부동산에 투자했다. 사업은 점차 기울었지만 한번 불어난 부동산은 줄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장인은 한 번도 파트너를 두지 않았다. 장모는 공구 이야기는 하나도 몰랐고 부동산은 중개업자를 가리키는 말인 줄 알았다. 장인에게 부하 직원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보증을 서달라고 할까봐 친구를 사귀지 않았고 어린 시절 친구도 만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 재산을 불려온 셈이었다.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자긍심이 높은 사람답게 장인은 목소리가 크고 시원시원했는데 매번 화내는 것처럼 들렸다. 실제로 자주 화를 냈다. 아침부터 개소리 말고 사람들한테 탄원서 좀 받아와. 아내가 식욕이 없는 듯 접시에 빵 조각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김은 아내가 이어서 할 말을 짐작했고 예상대로였다. 아내는 요즘 들어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김을 제외한 온 가족이 느끼는 슬픔에 대해서, 처남이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해서, 그보다는 처남이 미국 약학계에서 주목받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 얼마나 봉사활동에 투신했는지에 대해서, 졸업 후의 창창한 미래에 대해서. 아내는 이 일로 동생의 앞길이 막혔다며 울분에 차서 말했다. 김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있다는 신호로 자주 고개를 끄덕였다. 긴 학교 생활 동안 처남이 한 번도 친구들과 주먹다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 친구와 말로 다툰 적이 없을 만큼 순하고 착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대충 끝날 터였다. 심드렁하게 토스트를 씹던 김은 유가족이 돈을 뜯으러 혈안이 되어 있다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아내가 무심한 김이 화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반색하며 물었다. 유가족 말이야. 당신이 한번 만나볼래? 김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당신 그런 거 전문이잖아. 김은 발끈할 뻔했다. 김이 하는 건 업무상 필요한 협의였다. 아내의 가족들이 하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교량 건설 중에는 종종 불의의 사고가 생겼다. 얼마 전 사고도 그랬다. 크레인이 끊어졌고 그러면서 크레인에 연결된 상판이 아래로 추락했다.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그 사고로 누군가 죽었다. 상판에 깔린 건 아니고 상판이 떨어질까봐 피하다가 그랬다. 어쨌거나 우연한 죽음 후에는 몇 가지 문제가 남기 마련이고 김이 인사 담당자로서 사후 처리를 맡았다. 현장 관리자가 직접 사고 수습해 나서면 추후 인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본사 소속인 자신이 협의를 도맡는 것이라고 김은 이해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애초 그런 일을 맡기려고 김을 채용했다는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장인은 김이 회사에서 팀장이라도 하는 게 다 자기의 인맥덕이라고 생색을 냈다. 당신 동생 아니라는 거지? 김의 미온적인 태도에 결국 아내는 불안과 두려움이 담긴 신경질을 부렸다. 김은 화를 내는 대신 능글맞게 웃었다. 과민한 사람이나 비관적인 사람, 지나치게 방어적인 사람을 대할 때 김은 비판하기보다는 동정했다. 그래야 관계가 원만해졌다. 아내와 논쟁할 생각이 없고 잘못된 생각을 교정할 마음도 없었다. 서로 이해해야만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김은 당연히 아내를 가족으로 여겼다. 자고 일어나 머리가 뻗치고 눈이 부은 아내가 사랑스러운 적이 있었고
아내가 미울 때면 함께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렸다. 그러면 금세 애틋해졌다. 아내가 급성장염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눈물이 났고 밤새 간호했다. 아내가 우울할 때 우스꽝스러운 춤으로 웃겨준 적도 있었으며 아내의 납득할 수 없는 신경질에도 순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장모와 장인, 처남은 아니었다. 김은 장모와 장인에게 늘 깍듯하게 굴었다. 직장 상사에게 하듯 존댓말을 썼고 화제가 끊기면 긴장하는 게 싫어서 증시 현황이나 장인이 지지하는 정치인 이야기를 꺼냈다. 외식 메뉴는 장인이 골랐고 계산도 장인이 했다. 김의 서재 책상을 장모가 골라줄 때에도 잠자코 있었다. 취향을 내세우지 않아야 주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는 걸 일찌감치 배웠다. 아내보다 11살 어린 처남은 줄곧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본 게 채 10번도 되지 않았다. 장인의 외모를 쏙 빼닮은 어린 처남을 처음 보았을 때는 반말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야 할 정도였다. 아내는 정말로 그렇게 믿는 체 하면서 처남이 워낙 어려서부터 유학 생활을 한 탓에 한국 문화를 잘 몰라 빚어진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부대에서도 자율과 존중을 강조하는 미국식으로 굴었어야 한다고 김은 생각했지만 그 이야기도 당연히 하지 않았다. 처남은 중학교를 마치고 유학을 갔는데 학교에서 심하게 왕따를 당해서라고 했다. 가혹한 기억만 가지고 떠났으니 그게 한국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였다. 김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장인과 장모는 늘 처남이 어린 시절부터 출중했고 유학은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말해왔다. 확신에 차서 이 얘기하는 폼이 아마도 변호사와 협의해 그런 사정을 죄다 이야기하며 감정에 호소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다. 중학교 시절에는 부러워 끄집어낼 필요도 없었다. 그런 일을 겪었다 해도 더한 일을 겪었다 해도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폭행한 것은 처남의 선택이었다. 과거와 상관없이 처남은 후임을 폭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후임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둘 중 어떤 사람이 될지 스스로 선택해서 지금에 이른 것뿐이다. 부대 내에서 후임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하는 동안에도 처남은 휴가를 나왔고 빨리 제대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투덜댔고 소개팅을 했고 상대가 뚱뚱하다고 흉을 받고 블록버스터 영화를 봤고 텔레비전과 연결해 게임을 했고 쇼핑을 했고 늦게까지 쏘다니다 돌아왔고 장모와 장인에게 힘들다며 어리광을 부렸고 아내와 김에게 형식적으로 용돈을 받아갔다. 그 모든 일을 태연히 자연스럽게 했다. 어린 시절의 환경이나 유전적 기질로 원인을 추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일부일 뿐이다. 폭행 사실이 밝혀졌다는 건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뜻이다. 딱 한 번의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의미였다. 아내의 가족들이 처남에 대해 맹목적으로 구는 걸, 처남이 피해를 본 듯 구는 걸 지켜보기 힘들 때마다 김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내나 장인이 김이 자신들과 한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좋을 게 없었다. 아내의 한탄은 장모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나서야 멈췄다. 두 사람이 입맛 까다로운 처남이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을지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김은 집을 나섰다. 차창을 내리고 고요한 2차선 도로를 천천히 지났다. 주인이 정원에 물을 주고 있고 개가 물살을 이리저리 피하고 있는 집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아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주인이 물을 잠그고 김이 탄 차를 뻔히 바라보았고 개는 주인 옆에 붙어서서 순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13호 노부부가 일을 당하는 동안에도 그 집에 누군가 기웃거리는 동안에도
저 개는 짖지 않았을까? 주인 사내가 호스를 내려놓고 차 쪽으로 다가왔다. 김은 재빨리 차를 출발시켰다. 주인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모습을 사이드미러로 지켜보았다. 걔도 기분이 나빴을까? 짖었을까? 알 수 없었다. 회사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이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장이 사고 때문일 터였다. 김은 다친 사람과 죽은 사람,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 사이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곧잘 느꼈고, 그럴 때면 의심과 회의 속에서 업무를 방치했다. 그러한 결과로 매번 이사에 재촉을 받았다. 구두를 벗어들고 슬리퍼로 갈아 신으려던 김은 책상 중앙 서랍이 오른쪽으로 기운 것을 발견했다. 주저앉아 책상을 들여다보니 합판 한쪽이 접촉면에서 떨어져 나와 붕 떠 있었다. 안에 든 것들이 곧 쏟아져 나올 기세였다. 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누군가 이렇게 해놓았다는 기색은 느껴지지 않았다. 김이 처음 출근하던 무렵만 해도 이런 일이 많았다. 어느 날 아침, 김은 자신의 인체 공학 의자가 다른 높이로 맞춰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에는 본체와 연결된 키보드가 책상에서 보이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는 다이어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어서 마우스와 컵, 슬리퍼 같은 것들이 날마다 티나지 않게 하나씩 없어졌다. 없어진 것들을 찾는데 한참 걸렸다. 사람들이 자신이 그것을 찾는 걸 지켜보리라는 걸 알았지만 김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무실을 여러 바퀴 돌았고 기어이 찾아냈다. 마우스는 책상 서랍에, 슬리퍼는 화장실 쓰레기통에, 다이어리는 회의실 서가의 책 사이에 있었다. 다른 부서 탕비실에서 칫솔을 찾아냈을 때 직원 몇이 낮게 탄성을 지르는 걸 김은 똑똑히 보았다. 찾지 못한 것은 없었고 김에게 그렇게 한 사람들도 서서히 흥미를 잃어갔다. 김은 사람들의 반감과 자신을 술상무에 빗대 매상무라고 부르는 이죽거림을 이해했다. 별다른 경력도 없는데 장인의 도움으로 수월히 채용되었고, 해고자를 선정하거나 유족에게 사고 보상액을 통보하는 게 업무였으니까.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 걸까? 김은 기분이 상했고 자신이 고립된 처지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즉각 총무부에 전화를 걸었으나 직원이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9시가 되기를 기다려 다시 전화했고 곧 별정직 직원이 연장통을 들고 도착했다. 김은 그가 한쪽이 기울어진 책상 서랍을 제대로 꿰어 맞추는 과정을 지켜볼 생각이었으나 다시 이사의 호출을 받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사는 대뜸 장의 가족을 만나봤는지 물었다. 김은 그러지 않았으므로 사고 소식을 듣고 조사해둔 장이 전날 행적을 길게 보고했다. 장은 밤 9시 넘어까지 야근했고 끝나고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취해서야 집에 돌아갔다는 증언을 녹음해 두었다. 만취 한 다음 날의 사고라면 회사 쪽에 조금 유리했다. 그거 말고는요? 이사가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매번 그런 질문을 받았으므로 김은 겁먹지 않았다. 장애 안 해요? 입원 중입니다. 거기 꽃을 보내뒀습니다. 얼마짜리 꽃입니까? 이사가 물었다. 이사의 질문은 종종 예측을 빗나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이 그랬다. 당연히 어디가 아프냐고 물을 줄 안 것이다. 예상치 못한 질문 때문에 김은 장의 노모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했다. 10만 원짜리입니다. 1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이사가 말했다.
김은 그 말의 의미를 헤아리느라 시선을 떨구었고 이사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구두는 흠 하나 없이 잘 닦여 있었다. 험한 길은 한 번도 걷지 않은 신발처럼 보였다. 이런 일은 선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나쁜 겁니다. 동정하는 거죠. 오히려 차별이 됩니다. 이사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도 없고 힘주어서 말하는 법도 없이 차분하고 사무적인 투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보상이라는 단어를 위로금이라고 바꿔 말하기도 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인 듯 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 의례적인 말로 대꾸했다. 알아들었으니 그만 끝내자는 뜻이었는데 이사에게는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러지 마세요. 최선은 결과예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죠. 과정인 줄 아는데 그거 큰 착각입니다. 의례적인 비난으로 위신을 세운 이사가 김이 송구한 표정을 짓자 그제야 만족한 듯 나가보라고 지시했다. 회의실에서 나오자마자 김은 책상 서랍을 확인했다.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별정직 직원은 그는 분명 계약직일 텐데 떨어진 접촉면을 원래 위치로 붙여놓긴 했지만 휘어진 합판은 그대로 두었다. 김은 멀찍이 떨어져서 어정쩡하게 다리를 구부리고 책상 서랍의 합판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확인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걸 알았지만 휴대폰에 깔린 수평 개 앱을 통해 합판의 기울기까지 확인했다. 수평에 맞지 않았는데 무척 사소한 차이여서 트집 잡기도 애매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해 합판은 곧 부러질 것처럼 보였지만 이 정도가 그의 최선인지도 몰랐다. 막 자리에 앉으려는데 장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은 뜨끔했다. 업무 중이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장인은 그놈의 회사 당장 때려치우라고 말할 것이다. 김은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고 장인에게 아내가 줄창 말하던 탄원서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했다. 장인은 한 번의 실수로 젊은이의 미래를 꺾는 일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화 통화였으므로 김은 마음껏 인상을 찌푸렸다. 장인은 처남을 전혀 모르는 회사 동료들에게,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들에게, 툭 터놓고 술 한 번 마신 적 없는 동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잘 모르는 사람조차 억울하게 여길 사안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탄원이 소용에 닿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아닌 것 같았다. 순전히 김의 방관을 질책하고 김이 가족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 걸 비난하려는 뜻 같았다. 김은 전화를 끊고 싶은 마음에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할 일이라고 기복 없이 대꾸했다. 탄원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이 서명하도록 동정을 산다는 게 아무래도 불가능하게 여겨졌다. 김은 인사 담당자로서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장인의 비서가 글씨체를 달리해서 탄원서를 작성해 보내면 인사자료를 찾아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적어 넣을 작정이었다. 아내와 장인의 말처럼 이 일로 처남의 미래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처남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 당연히 감당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장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김의 집은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김은 입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은 은혜를 알았고 갚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면 적어도 비위는 맞춰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퇴근하는 길에 김은 주차장에 차를 두고 천천히 단지를 걸어 다녔다. 관리인과 2번 마주쳤다. 처음에는 인사만 하고 지나가던 관리인이 2번째 마주치자 말을 걸었다.
함께 이야기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관리인은 대뜸 경찰이 아들의 방문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고 털어놓았다. 행방불명됐대요. 뭔가 캥기는 게 있지 않고서야 그러겠어요? 으스대는 목소리였다. 아들의 행색에 대한 김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걔는 안 짖었답니까? 걔요? 관리인이 또 뜬금없이 군다는 듯 김을 쳐다보았다. 단지에 개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6마리예요. 관리인이 정정했다. 6마리의 개가 있는데 한 마리도 짖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개가 짖을 일이 뭐가 있다고요? 짖었을 수도 있고요. 원래 이런 개들이 짖는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관리인이 그렇게 대꾸하고는 때마침 들어서는 승용차를 향해 거수하며 자리를 피했다. 김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노부부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내는 사람 죽인 이야기는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다며 화를 냈다. 화를 내는 이유가 있었다. 처남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뿐이었다. 처남의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지극히 정상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제출되었다고 했다. 미친놈, 미치지도 않았으면서. 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한 사람을 7개월씩이나 지속적으로 때릴 수가 있지? 멍이 들지 않도록 담요로 돌돌 말아 발길질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을 라이터로 지지고 식판에 침을 뱉고 부하들에게도 함께 때리라고 지시하면서. 김은 그 모든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 아내는 억울하다고 할 뿐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지난번 휴가를 나왔을 때 처남이 떠올랐다. 복귀 전날 함께 식사를 했는데 처남이 대뜸 김에게 장가 잘 온 것 같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것에 대해 김과 아내는 각기 다르게 해석했다. 김은 처가의 돈으로 집을 지으니 좋지 않냐는 소리로 들었고, 아내는 예쁘고 다정한 아내를 얻어서 좋지 않느냐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은 허허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다. 열등감을 들켜서 좋을 게 없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참았던 듯 잠시 울음을 터뜨리고는 김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류 봉투를 내밀었는데 각기 다른 글씨로 쓰인 탄원서가 수십 장 들어 있었다. 장인이 비서를 통해 써둔 탄원서였다. 김이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내가 손을 잡고 앉히더니 눈을 감으라고 했다. 서랍장 위에 그동안 보지 못한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 아내가 중얼거리며 기도를 시작했다. 처남이 그간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털어놓고 나서 아내는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동생을 잘 돌보지 못한 것과 먼 곳에 있다는 핑계로 정서적으로 무심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하여 동생을 외롭고 상처받게 한 것을 회개했다. 김은 감은 눈을 떴다. 아내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나님은 아무도 벌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를 벌하는 건 우리 자신일 뿐이라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하는 대신 아내와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그럼으로써 아내가 정작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에는 침묵하고 잘못을 추상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처남의 죄를 하찮게 만들어버린 것을 모르는 척했다. 아내에 따르면 모두의 인생에 죄가 있었다. 그러므로 아무도 죄가 없었다. 휴대전화가 울리자 아내가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서둘러 기도를 끝내고 김의 손을 놓았다. 목소리가 다정하고 순하게 바뀌는 것으로 보아 친목 모임 사람 중 하나인 모양이었다. 아내는 그 모임 사람들의 우정과 충고에 많이 의지했다. 그중 2명은 아내와 마찬가지로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기혼자였고 2명은 의사였다. 1명은 변호사, 1명은 남편이 의사인 여자였다.
매월 모임을 가졌는데 함께 연극이나 발레, 클래식 연주 공연을 본 후 호텔에 가서 와인을 마셨다. 아내는 그중 변호사인 여자와 처남의 일을 상의했다. 모임 사람들이 모르게 할 생각이었던 듯한데 변호사 여자를 통해 알려줬고 그녀들에게 번갈아가며 위로를 받는 중이었다. 장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있었지만 아내는 모임의 변호사에게 자주 의견을 물었고 그녀에게 받은 충고를 장인과 나누었다. 처남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의뢰한 것도 두 변호사의 공통 의견이었다. 김은 아내가 친목 모임의 변호사에게 처남의 일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통화를 끝낸 아내가 잠깐 희망이 감도는 낯빛으로 몇 가지 증빙 서류만 준비하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한 말도 믿지 못했다. 아내는 분명 많은 것을 누락하고 얘기했을 것이다. 아니면 변호사가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이거나 뉴스 보도 너머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남의 사건도 피해자의 측에서 보자면 보도되지 않은 고통이 있으리라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아내의 편을 드는 건 모임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서이리라. 물론 그것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 날 오후 김은 안과 함께 장의 아내가 입원한 병실로 갔다. 안과는 별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지만 그가 유머 감각이라곤 없고 고지식하고 복장이나 태도가 철저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안은 김에게 지나칠 정도로 깍듯하게 굴고 경어를 썼는데 자신의 업무가 아님을 분명히 하려는 뜻이었다. 김으로서도 동행이 반가울 리 없었지만 이사는 노골적으로 김을 못 믿어했고 언제든 김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고 은근히 압박하면서 매번 감식꾼 같은 동행을 붙였다. 장의 아내는 몸 여기저기에 의료기기를 달고 있었다. 손목과 퇴퇴부 동맥에 주사와 연결된 줄이 늘어져 있었고 식염수, 진통제 같은 주사액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지 몸이 퉁퉁 불어 있었다. 장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장이 죽기 전부터 아팠다는 것에 김은 다소 안도했다. 김은 힘을 주어야 겨우 눈을 뜰 수 있는 장의 아내가 드러누운 채로 남편의 죽음을 전해 듣는 장면을 상상하지 않도록 애썼다. 어쩌면 아직까지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김은 안이 들고 있는 비타야 500 상자를 건네받아 눈에 잘 띄도록 냉장고 위에 올려두었다. 그저께 김이 보낸 꽃은 보이지 않았다. 보호자형 의자에는 보풀이 잔뜩인 담요가 접혀 있었다. 장은 때때로 술이 취해 병원으로 퇴근해서 그 모포를 덮고 잠이 들었을 것이다. 다시 회사로 돌아갈까 하다가 김은 내친 김에 장의 집에 방문하기로 했다. 회사 동료라고 말했지만 장의 노모는 한참 만에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노모는 문을 막듯이 서서 부스스한 얼굴로 김과 안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여 인사를 마구 하더니 몸을 비켜주었다. 김과 안은 주춤거리며 어두운 거실로 들어섰다. 한창 해가 비칠 시간인데도 집이 무척 어두웠다. 좁은 거실에 가득 쌓인 물건이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막았다. 거실과 일자로 놓인 부엌은 살림살이를 다 밖으로 내놓은 듯 정신없었다. 벽지의 낙서는 지워지지 않았고 텔레비전 주위로 산 것과 죽은 것이 뒤섞인 오래된 화분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소파의 천에는 눈에 띄게 보풀이 일었고 좁은 현관에는 맑은 날인데도 대충 감아둔 우산 2개가 세워져 있었다. 방정맞게 뛰어다니는 개만 이 집에서 생동하는 유일한 생명처럼 보였다. 노인이 마루에 주저앉아 두 사람은 왜 앉지 않느냐는 표정으로 올려다보았다. 김은
노인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안이 쭈뼛거리며 김을 따라 무릎을 꿇었다. 김은 노인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었다. 김의 짤막한 임산말에도 노인은 잠잠했다. 김은 별 소득이 없을 줄 알면서도 장애 사고에 대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상세히 덧붙였다. 노인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김과 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왜일까? 돈보다 사과가 먼저다. 내 아들 목숨으로 장사할 생각이 없다. 사람이 죽은 마당에 그깟 돈이 무슨 소용이냐. 돈이면 다냐. 너희 같은 큰 회사 놈들은 다 그러냐. 같은 뻔한 이야기를 왜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라면 김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다. 고함과 분노가 없으면 어색했다. 목숨을 두고 견주는 흥정이어서 분노의 시간이 없다면 오히려 민망해졌다. 한쪽은 슬픔을 과시해서 거래처럼 보이지 않도록, 한쪽은 배려와 위로처럼 보이도록 자연스럽게 굴 필요가 있었다. 김은 늘 해오던 말을 술술 늘어놓을 수도 있었다. 합의금이 유가족에게 어떻게 삶의 숨통이 될지, 지금 합의하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이다. 앞으로도 자주 하게 될 말이기도 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수치 차이를 보여주며 설득할 수 있었다. 노모는 계속 입을 다물었는데 수긍이 침묵일 리 없으므로 김은 유독한 욕설과 비난을 각오했다. 회사 사람들이 김을 매상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건설 회사다 보니 심심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는데 김의 일은 어떻게든 사고 당사자의 잘못을 찾아내서 회사 측의 보상 범위를 줄이는 것이었다. 김은 현장 근무자보다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외고 있었고 감정적, 육체적 피로 누적도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 가족을 만나면 위로금 액수가 적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만 했다. 말하자면 피해자가 어떤 안전수칙을 어겼는지, 전날 술을 얼마나 마셨으며 점심시간에는 반주를 얼마나 했는지, 감정적 피로 상태가 어떠했는지, 평소 근무 태도는 어떠했으며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냈는지, 가족 이외에 친밀하게 지낸 사람이 있는지 같은 이야기들 말이다. 멱살을 잡히거나 따귀를 맞거나 때로는 물벼락을 맞을 일이었다. 이런 줄 모르고 시작한 일이지만 알고 난 후에도 김은 관두지 않았다. 아는 침묵이 만든 긴장에 사로잡혀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 표정을 보자니 김은 불쑥 이 자리가 나쁘지 않게 느껴졌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안을 자극하고 싶어졌다. 자신이 그간 감내한 굴욕이나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겨우 성사되는 거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노고를 깨닫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 아내 인생에는 멸시하는 장인이나 사고를 저지른 처남 같은 게 없었고 죽은 사람 목에 비용을 두고 흥정할 일도 없겠지만 누구에게든 내몰려봐야 아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터였다. 김이 노모를 자극하면 아는 상대방과의 성격상의 차이나 정치적인 견해, 단순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감춰져 있다가 갑자기 불거져 나올 스스로의 이기와 수치를 견디지 못해 화를 내게 될 것이다. 개가 노모의 무릎을 파고 들어가 안겼다. 노모는 기계적인 손돌림으로 개를 쓰다듬었다. 김은 영 관심 없어 보이는 노모에게 직설적으로 보상 이야기를 꺼냈다. 안을 의식하자 별로 뜸들이고 싶지 않았다. 아니, 김의 매정함을 탓하듯 지그시 노려보았다. 노모는 개의 발바닥을 쓰다듬다가 고개를 들어 김을 빤히 보았다. 안은 숫제 경멸하는 낯빛으로 김을 쳐다보고 있었다. 욕을 먹을 차례가 오니 생각했는데 노모가
김을 보더니 활짝 웃었고 벌떡 일어섰다. 그 바람에 개가 노모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김은 달려오는 개를 잡아 안았다. 노모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같은 자리를 맴돌기 시작했다. 김은 슬쩍 옆으로 비켜서서 노모를 지켜보며 개를 쓰다듬었다. 개는 잠자코 있었다. 이번에는 개의 발바닥을 만져보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개가 기분이 좋은지 작은 소리를 냈다. 노모는 한참 제자리를 맴돌다가 멈춰서서 두 사람을 노려보는 일을 반복했고 어느 순간 가까이 서 있던 안에게 다가갔다. 안이 노모를 부축하려는 듯 손을 내밀었는데 노모는 힘을 주어 안을 부둥켜 안았다. 안이 놀라서 몸을 빼려고 했지만 노인이 놔주지 않았다. 안을 감싼 손에 어찌나 힘을 주었는지 푸른 정맥이 다 보였다. 김은 개를 품에 안고 좀 더 멀찍이 떨어졌다. 안이 울상이 된 채 노인의 팔을 움켜잡았다. 노인이 안의 팔을 물려고 입을 벌리고 고개를 조아렸다. 안은 힘을 주어 노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조금만 힘을 주면 깡마른 노인쯤이야 쉽게 떼어낼 수 있을 텐데. 안은 악력을 쓰는 일을 망설이고 있었다. 김은 품으로 파고드는 개를 두 손에 잡고 높이 올렸다가 손에 힘을 풀었다. 바닥에 떨어진 개가 잠시 낑낑거렸으나 이내 중심을 잡고 부엌의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노인은 안과 부질없는 다툼을 계속하고 있었다. 안이 도와달라는 듯 김을 불렀으나 김은 모른 척 그 집에서 나와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이 허겁지겁 장의 집을 빠져나왔다. 노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안은 노인의 손을 힘껏 떼어냈을 것이다. 노인의 작은 몸을 물건처럼 내동댕이 쳤을지도 몰랐다. 안이 김에게 항변하듯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담배를 꺼내 물고 분이 풀리지 않는지 노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안이 한숨을 내쉬었다. 김은 안심한 표정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안에게 불쑥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안이 봉투를 열어 안에 든 것을 꺼냈고 천천히 그것을 읽어내려갔다. 김은 안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다 지켜보았다. 수치와 굴욕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십니까? 안이 봉투를 흔들며 물었다. 사인해줬으면 해서요.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고를 당한 사람은 많으니까요. 이게 무슨 사고예요? 다급히 대꾸하느라 깍듯한 경어를 포기한 안이 김을 쳐다보았다. 랜디 존슨 압니까? 메이저리그 자완투수요. 갑자기 웬 야구 얘기예요? 랜디 존슨이 어느 날 선발 출전 경기에서 직구를 날렸어요. 그게 홈플레이트를 날아가던 비둘기에 명중했어요. 그 공이 95마일이었습니다. 비둘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정도 속도면 당연히 죽어요. 어느 비행 물체가 비행 중에 시속 150km에 달하는 물체에 맞을 확률은 약 200억 분의 1이랍니다. 상식적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뿌리치기도 합니다. 아니, 잠자코 김을 노려보았다. 물론 도와줄 때가 훨씬 많아요. 사람이니까요. 이런 사람을 도울 순 없습니다. 안이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안은 모를 것이다. 김이 먼저 자리를 피해주는 방식으로 안이 노인에게 한 짓을 모른 척한 것을. 수치를 혼자서 감당하게 한 것을. 안다고 해도 안은 결코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다. 안은 김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정면을 노려보았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안이 큰 소리로 욕을 내뱉었다. 김은 다소 마음이 편해졌다. 그제야 정당한 대가를 치른 기분이었다. 욕을 먹어야 하는 일에는 어쨌든 욕을 먹어야 했다. 그래야 열심히 산 탓이라고 가장할 수가 있었다. 너무 큰 안도감을 느낀 나머지 안과 동료가 된 기분이 들었다. 안이 탄원서를 꺼내 주민등록번호를 적었고 평소 결제란에 하는 것처럼 반듯하게 이름도 적어 넣었다. 김은 안에게서 받은 탄원서를 가방에 넣었다. 안이 인사도 없이 차에서 내려버렸다. 김이 차창을 열어 안을 불러 세웠다. 아까 그게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지졌습니까? 안이 바닥에 침을 내뱉고는 대꾸 없이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김은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걔가 지졌다 해도 잠깐에 불과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걔가 지졌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